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들, 즉 증권사에서 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주로 이제 뭐 펀드,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 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생결합 증권들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펀드 투자공유 대행이라든지 다른 펀드 투자공유 자문인력, 그러니까 기타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펀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또는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품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만 딱딱 체크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기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잘 모른다, 그럼 이제 또 열심히 청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금융상품을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투자성이라는 겁니다. 투자성. 알기 쉽게 표현해보면 원본 손실 가능성이요. 7글자. 원금 손실 가능성. 즉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700만 원, 6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 상품인 거죠. 아니고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예금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비금융투자 상품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상품은 다시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그 구분 기준은 뭐냐?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입니다. 즉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만 날린다. 잘못됐을 때 증권입니다.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 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막 2천만 원, 1억 원 손실이 날 수 있는,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지금 분류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파생 상품은 다시 그 거래소 내에,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우리 한국 거래소다, 그죠? 시장 내에서 거래하느냐, 시장 밖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파생 상품과 장외 파생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건 장내 파생 상품이죠. 선도라는 건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거의 두 개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장내 옵션, 장외 옵션 이렇게 이름 붙여서 구분할 거고요. 옵션은 장내 옵션, 장외 옵션. 스왑은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요거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슬램덩크라는 만화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최치수, 우리 이제 북상고 주자. 뭐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뭐 전혀 공감하지는 못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채지수 우리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채권, 주식, 그다음에 이제 신탁 수익증권 요겁니다. 채지수 요 3개.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효리, 뒤로에도 이효리, 앞으로도 이해리, 뒤로에도 이해리, 그죠? 앞으로도 은가은, 뒤로에도 은가은. 어쨌든 DR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에 상장하려고 할 때, 외국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할 때, 그날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거기에 맡겨놓고, 그죠? 그 나라 이제 형태로 발행하는, 어쨌든 DR의 형태로 발행한다, 그죠? 상장할 때. 그래서 DR입니다, DR. 증권 예탁 증권이죠. 우리말로 하면 증권 예탁 증권. 앞으로도 증권 예탁 증권. 자, 이렇게 하면 4개가 좀 빨리 재밌게 외워지지 않나요? 4개가 딱 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결합 증권과 투자계약 증권입니다. 파생결합 증권.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지만 뭐예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어. 근데 파생결합 증권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딱 원금만 다 날아가더라도. 그래서 파생결합 증권의 대표적인 게 뭐 ELD, ELS, DLS 막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막 ELF 막 이런 옛날 말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ELF 하여튼 그런 것들 파생결합 증권,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고요. 자, 투자계약 증권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만들어진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증권의 종류가 6가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뭐 파생 상품이 뭔지는 또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자, 요 정도. 요 구분은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워두고.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용어를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래서 파생 상품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어디에서 파생되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과 주스도 만들 수 있고 사과 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 주스와 사과 잼을 사과로부터 파생된 상품,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선물, 옵션, 수합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우리는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산.
기초자산. 자, 이렇게 파생상품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 맛에 의해서 이 사과 주스나 사과잼의 맛이 결정되잖아요. 사과가 맛있을수록 이것도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기초자산의 어떤 가격 변화라든지 이자율 변화, 뭐 기타 이런 같은 지수의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수익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아니면 어떤 수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품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 알아주면 되겠고. 그래서 종류는 선물, 옵션, 스왑이 있는데 각기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은 이제 인도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도라는 말이 보이면 선물이에요. 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권리라는 단어가 보이면 문장에서 그건 옵션입니다. 뭐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품이 뭐니 이랬을 때 우리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낮은데 뭐 파생상품, 자문투자 인력 그런 것들 공부하실 때 다음 스왑은 교환이라는 단어. 우리 스와핑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뭘 교환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뭐냐? 미래 일정 시점에 이제 어떤 자산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그게 선물 또는 선도예요. 그걸 이제 거래소 밖에서 하면 선도, 거래소 내에서 하면 선물인 거죠. 선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콩나물을 사러 시장에 가가지고 할머니 콩나물 1,000원치 지금 살게요. 그럼 1,000원 주고 콩나물 뭐 100g이다. 100g을 받았다. 이걸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선물에 대비해서 현물 거래. 현재 물건을 거래했단 말이죠.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니라 할머니 콩나물 최고. 근데 내가 일주일 뒤에 콩나물 100g이 필요해요. 할머니 일주일 뒤에 콩나물 100g 얼마에 파실 거예요? 할머니가 1,100원 이랬어요. 오케이 콜. 그럼 나는 이제 일주일 뒤에 할머니한테 1,100원을 주면 되고 나는 할머니부터 콩나물 100g을 인도받으면 돼. 자, 이런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선물 거래. 네, 선도 거래 또는 선도 거래. 나누는 기준은 장내냐 장외냐. 다음에 이제 옵션의 경우에 그러니까 인도라는 단어가 핵심인 거죠. 기초자산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다음에 권리라는 단어 옵션은 그래서 그 기초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권리입니다. 사거나 팔 권리. 그래서 살 권리를 우리는 콜옵션이라고 하고 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풋팔 같은 피읍 이렇게 외우시면 빠르죠. 풋옵션 팔 권리, 콜옵션 살 권리.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뭐 콜옵션을 샀다. 그럼 나는 그 삼성전자 주식 콜옵션,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삼성전자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 그럼 나는 삼성전자 주식이 이 콜옵션이 만기되는 날, 삼성전자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 그 행사 가격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9만 원이면 9만 원, 8만 5천, 8만 5천 원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싸면 권리 행사를 해서 나는 이제 싸게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콜옵션. 반대로 풋옵션은 이제 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팔 권리. 풋옵션. 그게 옵션, 권리. 다음에 스왑은 교환. 기초자산들을 교환. 그래서 내가 뭐 짬뽕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해. 그러면 친구랑 약속하는 거죠. 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짜장면하고 짬뽕 먹는데 우리 이제 반씩 교환해서 먹는 거야. 자기가 나는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중국집 가가지고 우리끼리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물론 짬짜면 있죠. 압니다. 아는데 그냥 얘를 위해서. 그래서 짜장면 반 주고 나는 짬뽕 반 먹고. 근데 아무리 짬뽕 값이 올라도 나는 짜장면 사면 되니까. 뭐 짬뽕 값이 오르면 내가 유리하고 짜장면 값이 오르면 친구가 유리하고 뭐 그런 식이겠죠. 이렇게 교환하는 거.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선도 선물 거래가 여러 번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일전 만기 동안에 여러 번 그러니까 교환이 있는. 그게 이제 스왑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자산은 뭐 주식도 있고 금리도 있고 통화도 있고 상품, 신용 뭐 다 가능합니다. 기초자산은 측정 가능하면 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케이크 팡팡 이런 것도 일종의 파생상품이죠. 날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펀드,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앞에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었다고 좀 마치 버스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법에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라고 정해놨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단독 사모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한 명인 펀드는 없다라는 거죠. 인정 안 합니다. 자, 모은 금정 등을 집합해서 운용한다. 한꺼번에 굴린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투자라고 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굴리는데 굴릴 때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는다. 펀드 매니저 마음대로. 그 자산운용회사 마음대로 운용한다. 투자자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간접 투자.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이면 뭐 아무거나 다 취득 처분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법적인 규제는 제한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운용 결과는 투자자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실적 배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를 만족하는 걸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라고 하고 이 집합투자를 하는 상품, 하는 도구를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고 이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했을 때 주는 종이 쪼가리를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고 이 집합투자를 업으로 하는 친구들을 집합투자업, 그 집합투자업자라고 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용어들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펀드를 이제 운용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증권회사에서 고객들이 주식 사려고 낸 돈을 증권회사가 못 갖고 있고 증권금융회사가 갖고 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으면 자산운용회사들도 그 돈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단점들도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형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어쨌든 보완하고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형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 신탁 형태예요. 그러니까 신탁 상품의 형태인 거죠. 아니면 회사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조합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펀드 관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 신탁 형태, 그러니까 신탁 계약을 맺는 거죠.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가 되고 앞에 신탁 배우신 거 떠올려보세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가 되고 은행이 수탁자가 되어서 신탁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신탁 재산을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을 수익자의 지위로 두는 거예요. 이제 타액 신탁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걸 우리는 투자 신탁 형태라고 하고 펀드들은 대부분 투자 신탁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왜? 회사 형태로 만들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봤자 규제만 많고 별다른 이득도 없더라는 거죠. 다 투자 신탁 형태로 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형태인 거죠. 이 형태. 그러면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운용 지시를 하는 이제 특정 신탁의 형태겠죠. 특정 금전 신탁. 그래서 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은 이런 펀드,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해지 만들고 없애고 이런 역할을 하고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재산 운용이나 운용 지시를 하는 거죠. 수탁자한테, 신탁업자한테 운용이나 운용 지시하고 그죠? 그리고는 뭐 집합투자 증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권 발행. 그리고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이 증권 수익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수익증권이 되겠죠. 수익증권 발행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집합투자업자가 하고 신탁업자, 수탁자가 하는 일은 일단 재산의 보관 및 관리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보관 및 관리. 다음에 운용지시 이행. 그리고 좀 특이한 업무가 뭐가 있냐면 집합투자업자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기준가격은 우리가 펀드의 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매매할 때 기준 내는 가격, 기준가격을 잘 계산하는지부터 해가지고 잘 운용하는지 이런 것들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얘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하면은 본인이 수령해서 그리고 이제 수익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겠죠.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판매회사가 있어요. 판매업자. 그럼 얘는 판매하고 고객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환매라고 하죠. 판매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매. 그래서 판매 및 환매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대금 수령 지급도 이 아이가 신탁업자가 하는 일이겠죠. 이제 수익자는 하는 일은 없고 그죠? 자신의 수익증권 보유 좌수별로 이제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뭐 그런 이게 이제 투자 신탁의 구조입니다. 아니면은 또 이제 라이벌이 뭐가 있느냐? 회사 형태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주식회사 형태. 이제 페이퍼 컴퍼니지만 우리 서류상의 회사지만 페이퍼 컴퍼니지만 주식회사 즉 법인인 투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냥 싹 다 아웃소싱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판매업자한테 아웃소싱 주고 그죠? 재산
여기서 이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맺는, 그래서 신탁업자지만 이제 투자회사 구조에서는 그냥 은행들하고 재산의 보관만, 단순히 보관만 맡기는 거죠. 그것도 재산, 수탁회사도 필요하고.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회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 펀드 등록하고 이러려면 막 서류 작업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 아웃소싱 줘야 된다. 투자회사. 왜? 직원을 둘 수도 없고, 사무실을 둘 수도 없고,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냥 법인 능력만, 이름만 필요해서.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개발 이런 거 할 때, 법인 능력이 필요할 때, 투자회사 형태로 만들죠. 근데 여기 이제 투자 신탁 구조에서는 이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본인이 할 거면 집합투자업자 본인이 할 거면 없어도 되고, 귀찮으면은 얘들도 위탁하면 되고. 그러니까 있다는 소리는 다 보수들이죠. 판매 보수 및 수수료, 그죠? 얘는 이제 운용 보수, 얘는 수탁 보수, 그죠? 일반 사무 관리 보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펀드죠. 그래서 이렇게 법적 형태 크게 알면 다른 회사 형태는 뭐 투자 유한 회사 형태, 투자 유한 책임 회사, 투자 합자 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가지의 법적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 형태는 투자 합자 조합, 투자 익명 조합. 그래서 총 법적 형태는 7가지 있거든요. 투자 신탁까지 해서 총 7가지. 7가지 몰라도 되고, 주로 투자 신탁 형태고 투자 회사 형태는 이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투자 회사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주주가 되죠. 회사니까, 법인 주식 회사니까. 그리고 그 집합투자증권은 주권이 되죠. 주권, 주식, 그죠? 그래서 법적 형태에 따라서 투자자의 지위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죠? 구조가 다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굴린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투자 신탁 형태인 거죠. 그죠? 투자 신탁 형태에서 집합투자업자 하는 일, 판매업자는 판매 및 집합투자이고 판매 및 환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신탁업자는 이제 이런 것들 하는 일.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투자 회사 형태에서는 무조건 이 아이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개념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여러분 이제 집합투자기구 이제 펀드를 5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뭐 주식과 같은 증권이냐, 아니면은 부동산이냐, 아니면 이제 주식과 부동산, 그런 증권과 부동산이 아닌 특별 자산이냐. 그리고 그런 어떤 비율 제한이 없는 그냥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이 없는 이제 혼합 자산이냐. 아니면은 이제 1년 이하짜리 이제 어떤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냐.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근데 이제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법에도 이제 정하고 이제 대통령령에도 최종적으로 정해놨는데 여러분 결론만 이야기하면 50% 초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펀드다. 집합투자 재산이 사람들이 낸 돈이 1,000억이다. 그럼 거기에서 500억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뭐 501억, 502억, 그죠? 그럼 500억 초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를 초과해서, 뭐 예를 들어서 600억을 어떤 증권, 뭐 주식 같은 증권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증권 집합투자기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하면 우리는 증권 집합투자기구라고 불러라라고 이제 자본시장법에 명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고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등에, 여기서 왜 부동산 등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여기서는 증권이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행한 어떤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 우리 소위 이걸 이제 PF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PF.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펀드가.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등으로 표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마찬가지 이제 특별자산의 집합투자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산은 가장 대표적으로 소위 코모더티라고 하죠. 영어로 코모더티.
실물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실물 자산.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농산물, 광산물, 그러니까 뭐 철, 구리, 뭐 금, 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펀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되겠죠. 근데 그런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제 문화 컨텐츠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시작 크레딧이나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무슨 이제 펀드가 이제 여기 투자했다라는 걸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문화 컨텐츠라든지 저작권, 이런 부분들도 다 이 특별자, 아니면 뭐 오래된 뭐 악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미술품 다 여기 이제 특별자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는 우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다음 이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한 어떤 50%를 초과한다라는 그런 비율 제한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투자하고 있는 그걸 우리는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는 앞서 이제 우리 뭐 MMDA와 CMA, MMF 할 때 그 MMF입니다. 머니 마켓 펀드. 그래서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여기는 이제 뭐 50% 이런 게 없어요.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소위 말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금융상품. 물론 이 안에는 이제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5년짜리까지 국채만, 그리고 나머지 채권이나 어음은 만기가 1년까지, 그리고 이제 CD는 6개월, CD는 6개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거의 이제 현금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왜 그러냐고 하면 MMF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잖아요. 그죠? 유동성. 언제든지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고 다시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펀드들보다 이제 운용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어 있죠.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다. 좀 숙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추가로 증권 집합투자기구를 우리가 이제 또 세분시켜보면 주식의 투자 비율에 따라서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우리는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펀드를 검색하면 쭉 상품이 뜨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름이 뭐 미래셋 또는 뭐 삼성 어쩌고저쩌고 주식형 뭐 투자 신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니면 주식형 펀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펀드는 펀드 재산의 60% 이상 주식에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주식형 펀드는 거의 90% 이상 주식에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한도 수치는 60%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혼합형은 주식 혼합형과 여러분들 채권 혼합형이 있습니다. 주식 혼합형과 채권 혼합형은. 그래서 주식 혼합형은 재산의 5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50% 이상. 그러면 자연적으로 상한선도 정해지죠. 뭐 60% 미만으로. 그러니까 60% 미만은 따로 명명하지 않고 주식 혼합형은 그냥 법에 주식의 50% 이상 투자한다. 왜? 60% 이상 투자해버리면 주식형이 되니까. 그죠? 자연적으로 주식 혼합형은 재산의 50% 이상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면 주식 혼합형이다. 그리고 채권 혼합형은 50% 미만입니다. 재산의 50% 미만 주식에 투자하면 우리는 채권 혼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형은 채권에 이제 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리면 만약에 펀드 재산이 1,000억인데 그 중에 1억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1억밖에 안 했어. 이거 몇 프로입니까? 1,000억, 10%면 100억, 1%면 10억. 1억이면 0.1% 투자했네. 그죠? 재산의 0.1%. 자,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채권형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채권형은 주식이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라도 들어가면 채권 혼합형이에요.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가면. 왜? 50% 미만 채권 혼합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가면 채권 혼합형. 채권형에는 주식 편입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주식형은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 주식형. 다음에 50% 이상 투자하는 건 주식 혼합형. 다음에 50% 미만 주식에 투자하는 걸 채권 혼합형. 그리고 그냥 채권에 주식 안 넣고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형이다. 뭐 나머지 재산이야 뭐 CD 같은 그런 것들이나 뭐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죠? 자, 요렇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분류입니다. 5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정말 쉽게 내려면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번에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그럼 이게 답이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생상품은 위험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제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MMF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죠. 나머지 재산으로. 본 주된 투자 대상에 투자하고 나서 나머지 재산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그래서 따로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라는 건 자본시장법에 명명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자본시장법에서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또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5가지 또 개념 역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우리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 폐쇄형 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쇄형 펀드. 그래서 반대말이 개방형 펀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펀드는 우리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개방형 펀드. 언제든지 내가 이제 환매할 수 있는. 그래서 개방형과 폐쇄형의 기준은 구분하는 기준은 중도 환매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중도 환매가 가능한 걸 우리는 개방형 펀드라고 하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걸 폐쇄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언제까지 중도 환매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매금지형 펀드는 이렇게 존속기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펀드 존속기간이 5년이면 5년. 주로 이제 5년이죠. 그죠? 5년 이렇게 존속기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걸 폐쇄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다음의 경우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한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 아까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 중에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이렇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무조건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환매금지형은 중도 환매가 안 되는 대신에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이네. 이 숫자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게 상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0일입니다. 90일. 요거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중도 환매는 안 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시가에 처분하면 되겠다. 그죠? 남한테 팔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아니면 집합투자 재산의 20%를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 그러니까 쉽게 사고 팔기가 힘든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은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펀드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 내가 5천억짜리 부동산 펀드를 설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그 빌딩을 하나, 여의도에 있는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자기 돈 달래. 그럼 어떻게 줍니까? 펀드에 돈이 없는데 뭐 유리창이라도 몇 개 팔아서 줘야 돼요?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매금지형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매금지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어로 하면 멀티클래스입니다. 멀티클래스 펀드예요. 멀티클래스 펀드. 멀티클래스 펀드 말 그대로 클래스가 여러 개라는 거죠. 클래스가 여러 개. 클래스가 여러 개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하나의 펀드에 다양한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 구조를 가진 이제 클래스를 만든 집합투자기구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하나 예를 뽑아왔는데 하나 UBS 클래스 1 특별자산 투자 신탁이다, 사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그러면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를 받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후치 판매 수수료 방식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이제 선치 판매 수수료 방식도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류형이라는 이런 법적 그 상품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다 똑같은데 수수료 때문에 또 다른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종류형이라는 이런 이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펀드를 또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펀드 내에서 여기 보면 클래스 C1, 클래스 C1, 클래스 C2 이렇게 이제 요것만 이렇게 바꿔서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구성해 놓은 거죠. 그러면 하나 UBS 클래스 1 특별자산 투자 신탁 3호라는 건 이 펀드가 존재하는데 클래스 C1, C2 막 이렇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클래스 C1, C2는 뭐냐?
판매 보수와 수수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얘는 선취 판매 수수료 내가 10만 원을 내면 1,000원을 수수료를 떼고 99,000원만 펀드에 투입이 돼. 그렇게 하는 거고. 난 그게 싫다. 그러면 C2 같은 경우에는 후치 판매 수수료로서 그냥 내가 나중에 이제 환매할 때 이제 수수료를 떼가더라.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조금씩 매일 조금씩 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종류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 같은 것도 보면 우리 뭐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라세티라는 차량을 이제 샀었거든요. 이제 젊을 때 첫 차량을 라세티량을 차량을 샀는데 그게 이제 뭐 럭스 등급도 있고 맥스 등급도 있고 다이아몬드 등급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단순히 옵션 차이예요. 옵션 차이. 그래서 럭스 등급은 막 유리창 올릴 때 막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막 뒷유리는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등급은 그냥 자동. 그죠? 파워, 오토, 윈도우라고 하죠. 딱 켜면 유리창 자동으로 그냥 버튼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차이. 근데 라세티라는 차량, 엔진이라든지 뼈대라든지, 그죠? 엔진, 미션 이런 건 다 똑같거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어떤 펀드인데 어떤 이제 옵션들이 다르다. 그 옵션이 뭐냐? 무슨 옵션이 다르냐? 판매 보수와 수수료만. 다른 거는 또 못 바꿔요, 여러분들.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만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걸 참고로 우리 펀드 이름 나온 김에 여러분들, 요 펀드는 이름 지을 때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게 운용사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 UBS 자산운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 이게 펀드 이름인데 그 펀드의 어떤 투자 성격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나타내게끔 이름을 짓고 요거 이제 특별자산 투자 신탁. 요거 말이 아까 앞에서 배운 거죠. 자본시장법 중에서 이제 특별자산에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펀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법적 형태 중에서 투자 신탁 형태인 거고 3호입니다. 3호.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1호, 2호. 우리 한 펀드에서 재산 규모가 너무 크면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데 부담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재산이 커지면 이제 2호가 나오고 3호가 나오는데 벌써 3호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C1, C2는 아까 이제 수수료 받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 A, B, C, D, E 이렇게. 그래서 종류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산운용회사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개념 설명하는데 뭐 운용 보수를 달리할 수 있다. 그건 이제 틀린 표현. 뭐 신탁 보수를 달리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인 거죠. 판매 보수를 달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똑같은 펀드를. 다음에 이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이게 우리 뭐 예전에는 엄브렐러 펀드라고도 하고요. 뭐 카멜레온 펀드라고도 했는데 이제 엄브렐러 펀드를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내가 하나의 펀드에 가입하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소펀드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펀드들 사이에서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중도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주식형, 요 안에 주식형이 있으면 주식형 하고 있다가 채권형이 있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채권형으로 갈아타고, 그러니까 이 내가 가입한 펀드 내의 소펀드들 사이에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중도 환매 수수료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말 그대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집합투자기구 내에 복수의 이제, 그죠? 이건 이제 펀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엄마 아들 맞습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인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형 펀드예요. 그러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펀드는 운용하는데 뭐 별다를 게 없어, 그죠? 국내 주식 투자할 만한 게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그걸 여러 개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일 때 이제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뭐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뭐 1번의 펀드도 있고 2번 펀드도 있고 3번 펀드도 있는데 이 1번, 2번, 3번 펀드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이 1번, 2번, 3번 펀드는 하나의 펀드에 투자해서 이 펀드에서 실제 운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 운용이 일어나는 이 펀드를 모펀드라고 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 펀드를 자펀드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진 집합투자기구를 우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조건이 있는데 투자자들은 자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지 모펀드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자펀드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펀드는 모펀드한테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없고요. 모펀드는 자펀드로부터만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펀드로부터 투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펀드의 펀드 매니저랑 모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동일하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어떤 형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TF라고 하는 거다.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ETF는 상장되어서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인덱스 펀드다라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는 뭐냐? 지수 수익을 추종하는 특정한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그 수익률을 따라가는 펀드를 우리는 인덱스 펀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 뭐 몇 가지 있죠. 어떤 시장 수익률의 힘.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그냥 어떤 주식형 펀드는 액티브 형태거든요. 액티브 형태에서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뭐 샀다 팔았다 재산을 교체해가지고 평균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패시브 펀드들은 아유 그래봤자 어떻게 맞추는 못 맞춘다. 그냥 시장 수익률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게 패시브 형태인데 패시브 형태의 대표적인 펀드가 인덱스 펀드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장점 첫 번째 시장 수익률의 힘. 어떤 장기 투자했을 때 그죠? 어떠한 액티브 펀드보다 그냥 패시브 펀드가 수익률이 좋더라. 두 번째는 이제 저렴한 보수. 그래서 뭐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특정한 주가 지수를 따라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따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액티브 형태보다 보수가 싸죠. 그래서 저렴한 보수. 다음에 이제 투명한 운용. 왜? 어떤 특정한 주가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편입될 종목들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투명한 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 펀드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을 때 가입한다고 내가 오늘 가입한다고 오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가입 신청을 하면 T+2일 뭐 이렇거든요. 국내형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상장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지수를 거래할 수 있게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상장시켜버려가지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런 장점까지 이제 가지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ETF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입자 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매매가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ETF라는 겁니다. 또 장점 보면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또 혜택이 있다. 이렇게 개념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펀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랑 설명했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그 개념, 집합투자의 어떤 정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분류, 그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 개념, 그죠? 요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